부동산 시장에는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잖아요. 예. 소득 기준으로 올라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집을 선택해야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다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고, 그 기준으로 똑똑한 한 채를 구하는 것이,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지역은 특히나 이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에는 또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고 건설사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도 많이 못 하고 있고, 네. 이게 나중에 어떤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까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음. 그래서 팩트를 보면 공급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고, 서울은 평균 5만 호 정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4만 호 정도 공급이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연간으로. 네. 경기도는 연간 7만 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한 6만 호 정도 공급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건 맞고, 이게 한 해, 두 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부족한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분당 쪽도 아까 보여드린 자료인데 공급이 많이 부족을 하죠. 근데 분당을 봤을 때 분당이 물론 비싸지만 분당이 공급이 부족한데 집값이 폭등을 했나요? 그거는 아니고. 폭등하진 않았잖아요. 네. 많이 부족한데 기존에 있던 집들에서 잘 매매하시고 잘 거주하고 계시고, 물론 집값이 매우 비싸지만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꽤 저렴한 편이고, 네. 그래서 분당을 보면 공급 부족하다는 게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분당 근처에 공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시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급 부족해서 오른다는 얘기를 저는 한 거의 4년째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이 파란색이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고 네. 오렌지색이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요. 네. 공급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예. 공급이 내릴 때 오히려 집값이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2년도가 중요한 변곡점이었는데 22년도를 보면은 대략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 기준으로 네.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2년도는 얘가 연 단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수로 봤을 때는 올랐다고 보이지만 예. 사실 체감적으로는 22년도를 올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요. 이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주택의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른다는 그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때 이후로 집값이 올라야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전체 기간을 봤을 때도 공급과 매매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예. 약한 양의 관계, 이 얘기는 공급이 오르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고, 오를 때가 좀 있고, 또 집값이 오를 때는 공급이 올랐을 수도 있고, 모호합니다. 0.34 정도면 되게 모호한 상태입니다. 예. 높은 게 아니죠, 상관관계가. 네. 일단 이거 양의 상관관계인 거고 음이 아니라는 거. 음이 의미하는 거는 음은 거꾸로 가는 거고. 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빠진다는 건데 얘는 공급이 늘어날 때 대체로 집값도 올라가더라.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건설사들이 네. 집값이 올라야 공급을 늘리는 유인이 되고, 네. 집값이 떨어지면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공급을 늦추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측면도 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공급 시점을 레깅해서 봤는데 예. 조금 다른, 제가 해석하기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집을 공급하니까 집값이 오르더라. 물론 건설사들이 새로운 집을 공급할 때 전망을 좀 하겠죠. 전망을 하겠지만 예. 대체로 공급을 하면 그 신축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비싸고 그 입지에 비해 비싸고 그 비싼 가격이 영향을 주어서 전반적인 지수를 올린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이걸 반대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봤을 때는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이 늘어났다는 건가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경향성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2009년부터 분석을 한 건데 사실 더 옛날로 가서 보면 이 경향성이 반대로 나옵니다. 80년대부터 이 데이터를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빠진다는 인식이 맞거든요. 서울 기준으로는. 네.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확실히 집값이 많이 빠졌고, 뭐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네, 주택 공급 200만 호 시절 때는 확실히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집값이 확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네네네. 그게 뚜렷하게 음의 상관관계가 어. 마이너스 0.5까지 나옵니다. 네. 그거는 꽤 뚜렷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 기점으로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기점에 주택 보급률이 전국 기준으로 100%를 찍었거든요. 이제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아, 더 좋은 집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시기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하고 그 있고요. 집 중에서 네. 그 시점부터 경향이 바뀌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은 우리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들 1980년대, 90년대 인식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공급에 관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살 집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집 중에서 골라서 사는 시대다 보니까 맨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역시 더 양극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거에 너무 조바심을 느끼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저는 임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세입자분들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상황에 적응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선 세입자분들은 우리가 임대차 입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그쵸. 5% 증액 제한이 걸리고 나서는 네. 전세 물건 찾으실 때 훨씬 더 신중하게 고르시거든요. 이게 전세가 훨씬 더 고관여 상품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년 이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었고 네네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그렇죠. 방어할 수 있고 음. 또 5% 증액 제한으로 임대료 상승도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년을 바라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집을 선택하실 때 전세라고 해도 훨씬 더 신중하게 고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말은 시장에 적응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네. 임대도 그런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22년도 이제 공급이 막 줄어드는 시기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청약할 것도 없고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내가 어떤 집을 들어가야 될지 감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부족해진 공급에 많이 적응을 하셨고 물론 이게 옳다 그르다는 가치 판단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오래된 연식의 집 중에서 거주하실 만한 아파트로 많이 넘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시장이 적응한 것 중에 하나가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신축이 가치가 높아져서 비싸진 건 아니고 얘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은 낡아가는 것밖에 미래가 없으니까 그 신축 프리미엄이 생기는 식으로 하나의 풍선 효과가 생겼고 다른 식으로는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까지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90년대 아파트 생각을 해보면 2000년 불편하죠. 초반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 혹시 2000년 초반대 네. 한 15년 된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2000년대 초반에 15년 된 아파트. 네. 뭐 지하 주차장도 없고. 네. 한 그때만 하더라도 85년 이제 지하 주차 있는 아파트 없는 아파트 확 갈렸죠. 네. 예. 그리고 그때는 분위기가 아파트가 한 15년 됐으면 되게 낡았다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도 79년에 입주를 했는데 96년이 17년 차인 96년부터 재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을 보고 이제 꿈을 키울 수 있었는데 재건축 논의를 그때부터 시작했다고요? 90년대 후반부터. 네, 96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배경을 보면 아파트가 한 17년쯤 됐을 때 낡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재건축을 추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인식들도 그 당시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15년 된 아파트는 많이 낡았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을 보면 사실 거의 준신축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15년 차까지 넓어진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70년대, 80년대 기술로 지었던 아파트랑 물론 이제 2000년대 기술로 지은 아파트의 차이도 있겠고 네. 구조도 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확 바뀌었고 주차장도 지상이냐 지하냐 또 지하 주차장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커뮤니티 시설도 사실상은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또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신축의 개념도 아니면은 준신축 개념도 훨씬 더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품성 개선이 아마 주요한 영향일 것 같은데요. 상품성 개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도 2000년대 초반 아파트도 그렇지만 대략 15년 된 아파트까지는 상품성도 괜찮고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신축이 공급이 적게 되니까 15년 차 아파트까지는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이 만약에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 아파트들은 훨씬 더 시설이 좋잖아요. 네네. 그게 표준이 됐을 텐데 신축 공급이 줄어드니까 대략 15년 된 아파트의 상품성까지 여전히 좋게 인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했을 때 시장은 적응을 해서 아파트의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명이 길어졌다고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부족론에 너무 깊이 빠질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좋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더 넓은 지역이나 넓은 연식까지, 더 오래된 연식까지 보시고 거기까지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중요한 결론 쪽으로 좀 가볼까요? 네. 그럼 2025년에는 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우선은 우리가 24년도 수출을 보면 예. 4년도 수출이 최대를 찍었고 현재 1월 10일까지 통계를 보더라도 그 관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수출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전제가 있지만 수출이 여전히 호조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25년도에도 주택을 매수하는 게 적절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오르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의 함정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수출이 일어난 공장들은 지방에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지방 중에서도 수출 공장들이 있는 지역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청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반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울산은 화학공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동차도 있죠.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조선도 있고 네네네. 업황이 좋지만 화학공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울산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 쪽은 이렇게 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개별성이 강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지역들이 많이 오른 것들은 수출하는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도 수출을 많이 해서 소득이 높아지지만 결국 본사에서도 그 높아진 소득으로 연봉 협상을 할 거고 인센티브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강남, 그다음에 CBD, YBD 중심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그 소득이 전파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네. 이것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소득 높은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은 사실은 또 압축적이네요. 네. 사실 선택하려고 보면 그렇게 선택지가 넓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 주택 가격은 인접 기업의 인덱스 ETF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덱스 ETF처럼 접근하라고요? 네. 아파트 가격은 정확하게는 비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은 인접 기업의 인덱스 ETF로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인접 기업.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네. 반도체 수출이 엄청 좋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그 기업 ETF처럼 네. 그 지역을 봐라. 네. 연계가 된다. 네. 근데 여기서 반론. 네. 평택 지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대표적인데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HBM이나 뭐 이런 좀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평택 지역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거긴 또 뭐 빌라 같은 것도 너무 이제 초과 공급이 너무 많았고 막 그래서 빈집이 생겨나고 막 이런 경우도 또 있기는 하긴 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만약에 삼성전자에 근무한다고 하시면 예. 평택을 더 남쪽으로 가서 평택으로 갈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와서 강남에 좀 더 가까워질지 분당 강남에 가까워질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평택 기준에서 출근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삼성전자와 그 협력사가 대부분인데요. 네네네. 분당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강남권 기업들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판교, 분당 자체에 있는 기업들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결국 그 ETF, 분당 아파트의 ETF는 분당도 가지고 있고 판교, 강남, 삼성전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바스켓이 훨씬 크고 성장성도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냥 삼성전자 몰빵인 곳하고 네. 다른 IT 기업, 다른 뭐 스타트업 뭐 이렇게 있고 사업 소득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주택이 버무려져 있는 바구니하고 그 차이. 네. 아,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가네요. 네. 그리고 평택 기준으로는 그 아파트에서는 근처에 넓은 지역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랑 현명사밖에 없는데 다른 데 좀 비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분당 기준으로는 다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인덱스 ETF로 접근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은 어느 지역 집을 사야 하는지는 좀 명쾌해졌네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지역들이 비싸다는 거. 비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게 왜냐면 아니 누가 뭐 강남 집값 뭐 튼튼한 거 몰라?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 빠지는 거 누가 몰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인적 기업의 인덱스 ETF로 접근한다고 하면 성장성이 좋은 지역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인정. 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그분들은 더 비싼 집을 매수하실 거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을 제외한다고 하면 네. 지수 기준으로는 꾸준히 오르는 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사실 고민은 커집니다.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좀 어떻게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는 소득이 어떻게 주택 가격에 연관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강남 접근성 어떻게 평가하고 YBD 접근성 어떻게 평가하고 CBD 접근성, 분당 접근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입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적절한 상품성이 어떤 게 있는지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완전 이제 실전 투자 전략. 네. 또 그것도 지역 분석하고 동별로 네. 아파트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강병호 엔지니어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따로 좀 특강을 하나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예, 왜냐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브로드하게 가기보다는 좀 좁혀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2025년을 내 집 마련 기회로 혹은 갈아타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히 어떤 지역에 어떤 세그멘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조금 더 타겟을 좁혀서. 네, 타겟 좁혀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득 기준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감은 오셨을 것 같아요. 특히 주택 가격은 인접기업의 인덱스 ETF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준으로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GBD 접근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CBD 접근성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장 접근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그렇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통이 들어오면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보이는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교통의 호재가 작용할 수 있고 작용하지 않는지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약간 그 주식 투자할 때 뭐 어떤 퀀트 분석처럼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부동산도? 네, 부동산도 저는 퀀트 기준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퀀트 기준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고 이런 요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사실 아까 공급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투자하려는 지역들, 소득이 늘어나는 지역들에서는 공급 증가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네. 공급 감소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공급 메시지거든요.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사야 되는 지역들에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이고 거기 내에서 적응을 하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중요한 직장 접근성, 그다음에 교육, 교통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목적도 중요한데요. 투자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내 집 마련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이제 한 채가 네. 정말 중요하니까요. 한 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에서 주거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 투자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시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고 또 집을 거주하시다 보면은 자녀분이 생기시고 또 성장하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사 갈 때 첫 번째로 잘 팔릴 수 있는 집, 두 번째로는 이사 가는 시점에서 그 시장 상승률만큼 따라가거나 그 이상을 따라가서 내가 수월하게 이사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게를 키워나가는 관점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내 집 마련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인덱스 ETF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인덱스 ETF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보통 월급을 받고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금융자산 비중이 부동산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버넌스, 주식시장의 거버넌스가 가장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월급을 받았는데 절반 정도를 자신 있게 매달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을 못 믿으니까.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반면에 월급의 절반 정도를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아파트에 넣는 것은 어떨까, 심리적으로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아마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주택에 넣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실 거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원리금의 이자는 아깝지만 원금은 어차피 내가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츠값이 인플레이션 이상만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의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가 그 장기 평균으로 약 3.3%입니다. 높진 않거든요. 하지만 주택 시장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총 수익 금액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산 내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보다 한국 아파트 시장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ETF가 동작하는, 아파트가 인접기업의 인덱스 ETF라고 하는 논리가 동작하는 배경에는 한국 시장, 한국 주식 시장에 부족한 거버넌스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명쾌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콘트로 접근하는지 좀 더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통해서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AI 엔지니어이자 고등학교 때부터 부동산 투자의 꿈을 품고 또 실전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꽤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신 강병호 님에게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 나중에 또 강의도 좀 청해 볼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강병호 엔지니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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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